좌우전환 있을 텐데. 바꾸면 텐데. 설정이 있을 텐데. 안 보긴 했는데. 예, 뭐 늦게 시작하네요. 그냥 이거 보시면서 그냥 앉아서 이야기 하죠. 네. 네. 내용은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내용은 별건 없고 관점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시민단체가 분석하는 예산 분석하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냥 누르면 되나 이렇게. 그 옆에 거, 예, 밑에 좌우, 예. 네. 의원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거는 그때 그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거고, 예산 분석은 우리가 이 예산이 어디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그게 어느 방향으로 쓰여져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거라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 심사를 하는 거는 실제로 돈을 어떻게 쪼개겠다, 뭐 어떻게 바꾸겠다라는 현재 상황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의회의 권한은 예산 심의하고 조례 제정하고 사무감사를 하는 세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기능만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심사하는 거지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산 편성은 집행부라고 하는 공무원들, 단체장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심사의 권한이 있으니까 심사는 삭감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삭감을 시키면 일을 하고자 계획한 쪽에서는 못 하잖아요. 삭감이 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삭감을 하는 거와 어느 정도 증액을 하는 것을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런 카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딱 세 가지 권한밖에 없는데 집행부나 공무원들을 움직이고 힘을 쓰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들이 일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태클을 걸 수도 있고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고 못하게 할 수도 있으니 협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당신의 권한에서 이 정도를 우리 걸 용인해주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해줄게. 그러니까 그래서 증액을 법적으로 증액은 반드시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만 증액이 하는 거예요. 증액을 의회에서 심사 과정 중에서 증액을 할 때는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것과 이제 그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것과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예산을 분석하는 것과를 이제 같이 계속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좀 헷갈릴 수는 있긴 한데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예산 분석을 제가 사실은 그 석사 논문에 그 사회복지 예산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로 석사 논문을 썼었던 거예요. 이게 2009년에 썼는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사회복지 예산을 결정하는 게 지방정부에서 사회복지 예산을 결정하는 게 도대체 어떤 요인들이 있느냐라는 걸 썼는데, 이거하고 사실은 좀 마저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좀 오래된 자료긴 한데 좀 제가 좀 참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쓰느냐,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 과정하고 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부에서 세우느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정책적 사업 예산이 있고 정무적 사업 예산, 선심성 사업 예산이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수요, 뭐 인구라든지 뭐 국제 시설 기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예산 책정의 요인은 점증적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가 논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가장 큰 원인, 요인이라고 하는 게 점증적 요인.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올해 뭐 이만큼 상승됐고 물가가 상승됐고 했으니까 올해는 이만큼 더 올리는 거. 이게 대부분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뭘 어떻게 책정하냐에 따라서 이게 계속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공무원들 대부분 작년에 한 거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것을 좀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은 요소를 차지하는 겁니다. 예산을 책정하는 요소의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요인을 보는 게 재정적 요인. 우리 단체, 자치단체, 구나 시가
이 예산을 얼마큼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어디까지 감당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관심이 노인한테 너무 많아서 노인 예산을 막 해주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의 노인 인구가 별로 안 되는데 그렇게 책정을 하고 청소년 인구는 엄청 많다는 관심이 없어. 청소년 쪽에는 별로 예산을 안 쳤어.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대략 이렇게 맞춰 가는데 그리고 또 인구라든지 그다음에 복지 시설의 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때의 사회적 관심도가 있는 것들. 요즘에 되게 이제 사회적 관심도가 많은 것들이 이제 1인 가구라든지 저출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의 이제 그런 수요들의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근데 정치적인 요인들이 민선이 되면 민선 단체장 시기가 되면서 되게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거기에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자치단체 구 단위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져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때 감시하고 지적하고 제재하고 하는 단위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고 공무원들은 기존의 것들을 계속 가고 싶어하는 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딱 바꾸는 것 자체를 되게 어려워해요.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정치적인 요소는 이제 큰 결단. 근데 사실은 광역 단위는 조금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누가 되냐,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큰 줄기가 바뀌어요. 경험해봤잖아요. 박원순 시장의 줄기와 오세훈 시장의 줄기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재정적인 여력과 권한과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방에 저기 내려가서 뭐 강원도지사나 자치도가 돼서 조금 낮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전남도지사, 전북도지사 이런 사람들은 또 이 폭이 되게 적어져요. 재정 운용폭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정치적인 요소, 정치적인 요소라는 것은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어떤 욕구들 또 우리 나를 공천해주는 당에서의 가치적 추진 내용들 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치적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섞여 있죠. 그래서 뭐 재정 책정을 하는 역할은 중앙부처에서는 장이 하는 겁니다. 부서장이 하는 이제 장관들 대통령이 최종 승인을 하지만 결국엔 장관들이고 지방자치장이죠. 시장, 도지사, 구청장, 군수시장 그리고 이제 실무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장의 역할이 예산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집단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합니다. 집권당의 서울시 지금 현재 서울시라면 국민의힘의 서울시 정당의 영향력이 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사회서비스원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당의 어떤 그런 정책의 가치로 이런 형태들을 갖죠. 그리고 이제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들 이 방향으로 가자, 이 방향을 없애자. 그래서 지금 2022년 선거 끝나고 국민의힘 정부가 많이 지방에서 들어오면서 주민자치 활동들이 거의 다 막 예산이 착착착 날아가는 이건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게 돼.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생기고 한꺼번에 없어지는 것에 대한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분석을 할 때는 그러면 어떤 관점에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예산은 이제 이런 형태대로 하고요. 점진적 복지 분야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뭐 사회 취약계층 복지 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이게 뭐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이제 뭐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뭐 3조가 넘어요. 서울시 지금 예산 24년도 보면 전년 대비해서 0.91% 한 1% 정도 증가하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냥 이 정도 도봉구도 그거와 거의 맞아지는 게 저소가구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 지원 이게 뭐 952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전년 대비 조금 더 이제 자치단체들의 이제 상황에 따라 조금 하는데 이제 올라간 서울이 그러니까 저소득계층의 비율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보는 거 인구 변화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빠진다는 거죠, 서울에서.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서울 전체로. 근데 도봉구는 서울보다 많이 늦는다는 건 뭐냐면 외곽이니까 중앙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오거나 경제적 상황이 강남이나 이런 데하고 편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이나 어려운 정도가 좀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점증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사회의 변화가 물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집가라든지 뭐 이런 형태들의 변화를 통해서 지속되는 것들, 이거는 누가 되든지 간에 할 수밖에 없고 법리적인 거라든지 할 수밖에 없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인식되는 거. 이제 예전에 오세훈이 초선 예선할 때는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다 그만뒀는데,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오세훈이 예산 책정하는 데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당연하다는 것도 자기도 받아들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 그러면 전년도보다 얼마큼 늘어나는 건지, 이게 그러면 물가 상승에 또는 집가 상승에 또는 뭐 수입의 전체적인 평균 수입의 노동자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증가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것들을 같이 보면 이게 적절하게 이게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의외로 어려워지는데 이게 적절하게 따라가지 못하면 그만큼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형태로 분석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적 예산 책정, 이제 서울시 이제 재정의 여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친환경 급식 정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말한 무상급식 학교에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농약에 친환경에 뭐 이런 것들의 걸로 다 하면 그만큼 단가는 올라가는 거고, 조금 일부 공산품도 섞고 무농약은 좀 어려우면 전농약으로 하고 뭐 유기농 아니면 전농약으로 하고 뭐 이렇게 조정을 하면 가격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 뭐 이런 거죠. 그거는 재정 상황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재정이 아주 넉넉하니까 사실 이게 이제 가치적인 것들하고 섞여 있기도 한데, 그러니까 우리 재정이 이만큼은 버틸 수 있어, 우리 재정이 이만큼은 감당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재정이 이만큼 감당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정이 가능해. 무상급식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무상급식 하는데 쌀은 그래 무농약하고 하자. 근데 고기는 조금 가공률을 조금 하자. 이렇게 가격이 좀 싸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조정하는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게 이제 재정적 예산, 이제 하나의 그냥 예를 드는 건데, 뭐 이렇게 따지면 여러 가지가 사실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재정적인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주거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넉넉하면 매입도 많이 하거나 임대를 주고 저소득 계층이라든지 또 내지는 위기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야 되거나 화재라든지 뭐 수해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하는 사람들 넉넉하게 좀 놔뒀다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적게 하고, 이번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호텔 같은 데 잡아놓고 지원해주고 거기에 경제할 수 있게끔 하고, 예산이 좀 적으면 뭐 국가에서 하는 연수원하고 좀 싸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대비 이제 복지 분야 예산, 그러니까 전체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의 파일을 가지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아이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보육환경 개선이라는 건 이제 어린이집 7세 이하의 어린이집 아이들을 지원하는 서울시, 도봉구도 마찬가지로 그 어린이집 아동들을 지원하는 건데, 7세 그 서울시 복지 예산의 약 4% 정도를 차지하는데 서울시 7세 이하의 어린이 다니는 아이들이 약 4% 정도 차지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 아이들한테 그 정도 비율을 예산을 이렇게 주고 있다. 시설이나 이런 것들. 도봉구가 조금 더 가고 있는데, 이게 왜냐면 이제 약간 매칭의 비율 이런 것들 때문일 수 있어요. 근데 약간 비슷한 부분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인구하고 예산하고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다 보면 여성, 청소년 이런 분야의 예산이 인구 퍼센티지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저는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상대당을 비판하자면, 현 정권 여당을 비판하자면 여당이 되게 여성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명확해요. 그게 중앙정부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걔네들 공통적으로 그래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부서의 이름에서 여성을 다 빼버렸어요.
도봉구도 여성가족과라는 이름을 가족정책과라는 이름으로 당선되자마자 바꿨어요. 다 그렇습니다. 중앙 여성부 없애겠다고 하는 논조에 서울시도 그렇고 기초단체도 그렇고 관심. 그래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비율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예산 정책도 있고요. 청소년들의 관계도 청소년들의 예산에 이제 교육 예산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섞여 있긴 한데 교육 예산은 이제 서울시 교육청 예산 말고 시에서 하는 교육 지원 예산도 있고 구에서 하는 뭐 교육 관련된 예산들이 있어요. 이게 청소년에 관계되는 예산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청소년 예산이라기보다는 교육 예산이라고 좀 우리가 좀 약간 다른 카테고리로 좀 묶이는 경향이 묶어서 좀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래서 청소년 관련된 활동들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낮아요. 그 수에 비해서 엄청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결론적으로 표가 없다라는 정치적인 계산들 하고 그 다음에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공무원들의 계산. 그들한테 뭔가를 줬을 때 효과성이라든지 뭐 내용들이 사회에 눈에 띄게 뭔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인구라든지 예를 들면 취약계층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떤 시설 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 여긴 예산이 이만큼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그 가치를 두지 않는 정책을 가고 있는 거냐? 지적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대상이 정치적으로 이용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느냐라는 이런 문제의식들을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걸 한번 살펴볼 수 있겠다. 임기 대비해서 예산 분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정무적 예산 책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오세훈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걸 해서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었어. 금액은 얼마 안 돼요. 모든 분야의 약자와 동행이라는 걸 넣으면서 이제 거기에 다 조금씩 녹아 있는데 어떻든지 간에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것은 서울시 이 오시장의 정책으로 그래서 각 구청장에게도 동일하게 책정을 하게끔 해서 이건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딱 예산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 할 때는 마을 사업들 같은 게 명확하게 그 전에 없었던 사업들을 정치적 판단, 정적 판단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들인 거죠. 그렇게 그런 사업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냐에 대한 이제 논쟁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든 예산은 정치적 정무적인 부분으로도 이렇게 책정이 된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예산들은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죠. 결국에는 좋은 정책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토론이나 그 집단에 의해서 그 관련 집단에 의해서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정책을 하더라도 그걸 결정하는 사람은 이게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겠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정무적 예산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공무원들이 순수하게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아이디어를 하기도 합니다. 전혀 없진 않은데 대부분이 이제 그 장이 나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어 라는 걸 가지고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의회에서 의원들이 야 이런 좋은 정책이 있더라 다른 데서는 이렇게 잘 시행하고 있더라 너희들도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봐라 할 때 이거 괜찮은 정책이다 그리고 이게 시장이든 구청장이 추진하는 방향하고 공무원들 생각이 같은 방향이다라고 하면 그걸 받아서 새롭게 만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정치적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들이 이제 편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세훈 시장은 약자의 동행은 왜 내세우는 거예요? 그거는 오세훈 시장은 지난번에 그 김승현 연구원이 좀 얘기를 좀 한 게 있는데 그 사실은 아무도 그 사람의 적인 걸 모르죠. 근데 이제 본인이 큰 정치적인 판단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상황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새로운 나의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어떻든 간에 화려하고 지난번에 한강 르네상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했는데 이게 의외로 모든 시민들한테 공감하는 호응도는 얻기 어려운 부분이었고 근데 약자와의 동행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있는 왜 그런 거 쓸데없는 것을 해 라는 얘기는 들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얼마든지 얘기할 때 그래 긍정적인 부분이 약자들을 더 좋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 그걸 거부하는 건 아니지 근데 그 내용은 어떻게 이제 전문가 그 내용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따져볼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런
나의 새로운 것들 중에 대시민 홍보, 대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무난하고 인식하기 좋은 부분으로 정치적 선택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서울연구원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를 한 것도 사실은 뭔가 구체적인 걸 가지고 이걸 그림을 한 게 아니라 시장이 던진 걸 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걸 만들어낸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정치인은 던지고 그것을 밑에서 만들어내는 거긴 하는데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내지는 그게 제대로 굴러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국민의힘의 이미지랑은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오세훈 지금 이번에는 그렇지만 오세훈이 국민의힘의 이미지로만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대권에 절대 못 가니까.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국민의힘의 그 부자 감세와 이런 것들이 일반 서민들도 조금 도가 지나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을 굉장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에서, 그래서 정치적 큰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정부 여당의 방침을 맞춰가는 척하면서 약간 옆길을 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뭐 영가 호응 뭐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래서 예산 분석을 할 때에 이제 어떤 것들을 고려하느냐라는 걸 앞에 얘기했던 것들을 좀 써보면, 이제 재정 운영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단체에 서울시라는 서울시에, 또는 서울시는 그래도 재정이 서울 그 광역단체 중에서 제일 좋은 되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시는, 그래서 웬만한 것은 사실 하고자 하는 것들 다 할 수 있는 여력은 됩니다. 그래서 재정이 근데 이제 자치단체로 들어가면 이거는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재정 여력이 되느냐, 강남 서초, 뭐 송파 이렇게 강남 항구라든지 이런 것들 빼놓고 나머지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무리하거나,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무리하거나 뭐 과도한 것들을 한다는 것들은 재정 자립도나 재정 자주도, 뭐 재정 자립도는 자치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자체 수입이 얼마큼 차지하느냐의 문제이고, 그래서 재정 자립도하고 재정 자주도를 조금 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데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방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의 그 많은 자원을 받아오면 내가 쓸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자립도는 재정 자립도는 줄어들어요. 외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재정 자주도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실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돈, 그러니까 매칭으로 무조건 위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돈 말고 내가 자율적으로 그래도 판단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큼 되느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재정 자주도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들 재정 자립도가 손쉬우니까 그걸만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하는데, 서울은 그리고 중앙에서 불교부 단체, 예산을 주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 그래도 이제 뭐 각각 들어오는 게 또 있긴 합니다. 나름대로 따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재정 운영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것도 판단하고, 인구학적인 특성이라든지 인구 통계, 복지 수요라든지 복지 기관 이런 것들에, 저희 구 같은 경우가 노인 인구가 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도봉과 노인 인구 서울시 평균보다 노인 인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의 예산이 많아져야 되는 거고, 그 노인의 예산이 그러면, 근데 우리가 또 뭐냐면 노원이나 강서는 굉장히 극빈한 저소득계층들이 몰려 있는 데지만 저희는 그렇게 극빈한 저소득계층은 적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근다고 또 아주 상층의 고소득자들도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로 그만하게 그냥 경제 수준이 좀 열악한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책들, 노인 인구도 많고, 그러면 노인 정책에 대한, 근데 또 장애인은 또 조금 적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래서 그 구의 인구들의 특성들, 그 다음에 의외로 청소년 그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규모 청소년 활동 공간은 우리 구가 3개나 있어요. 청소년 수련관 있고, 또 많아요, 다른 데보다. 네. 그런 부분이 또 많은 게, 복지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얼마큼 있고, 그것도 유지하려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또 거기에 활동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욕구들에 대한 부분들, 요구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제 특성들을 좀 보면서 평가를 해야 돼.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사회경제 문화적 관심사 시대적 중요 이슈 지금 나오는 이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1인 가구의 문제 고독사의 문제들에 대한 문제들 관심이 많고 하니까 그럼 여기엔 도대체 1인 가구들이 얼마큼 있고 그 1인 가구 중에 은둔형 1인 가구를 어떻게 갖고 있고 어느 정도 파악돼 있고 그래서 이제 외곽의 역 주변에 고시원 1인 원룸택 뭐 이런 것들이 얼마큼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저희도 계속 비판을 하는데 1인 가구를 가족정책과에서 가족센터에 위탁을 줘서 1인 가구 지원센터를 하고 있고 복지정책과 안에서 또 1인 조례도 만들어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관점이 이제 두 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구에는 어떤 관점을 접근하는 게 맞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아까 말한 재정의 그 정도를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사회적 이슈나 심각성이 봤을 때 그냥 1인 가구들 그냥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1인 가구 뭐 혼자 사면은 밥 뭐 요리하는 거 잘 못하니까 요리 강좌 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가는 게 맞냐? 우리 실정이 그게 맞지 않고 지금 심각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둔형 1인 가구라는 거죠. 뭔가 우울증이라든지 뭔가 그런 데 빠져갖고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수입도 없고 뭐 이렇게 쌓여 있고 그래서 자살의 위험도가 높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발굴해서 찾아내서 그런 사람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데 한 명이라도 예산을 거기에 더 투입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의회에서 예산심의라거나 할 때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지 이제 관점이 차이긴 한데 그래서 어떤 시대적 중요나 이슈들이 있느냐 그 관점 고려사항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의 지속성 이게 단발성이냐 아니면 이게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 사업이 가느냐 그래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느냐 지금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이게 지속되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씩 해서 나중에 어떤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노리고 가느냐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지금 당장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당에서도 하지만 그 25만 원 지원금에 대한 논란들이 이제 이거 지속 가능하냐 사업의 효과성이 어떠냐 이건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분석에 고려해야 되는 부분.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정무적 고려 사항들도 들어가는 정치적 정무적 판단인 거죠. 그래서 민간 단체장이 지금 어떤 정치적 고려로 이게 했느냐. 그 전까지 있다가 바뀌고 나니까 마을 사업들을 없애면서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들을 늘려가는 이런 형태들이 이게 사실은 적절한 거냐라는 것을 예산 분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 서로 정당의 가치가 반영되느냐 이게 결국에 선거를 염두에 둔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거냐 그래서 계속 노인분들은 그냥 뭐 막 노인분한테 뭐 잔치 열어주고 이런 거 좋으니까 막 그런 것들 열어주는데 결국엔 그게 지속 가능하고 이 지역을 이 도시를 계속 유지하고 나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지금 당장에 좋고 말고 그 다음에는 뭐 끝이고 내가 선거에 표만 얻기 위한 부분으로 가는 것에 대한 판단들 고려사항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시대적 흐름 유행 뭐 이것도 명분도 앞에 하고 조금 유사하고 이슈 흐름과 선점에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정무적 정치적이 얼마큼 들어가느냐 그게 실제로 지금 사회에서 어떻게 이슈가 되고 있고 민감화가 되고 있고 이게 필요성이 어떻게 되느냐 효과를 어떻게 보느냐 얼마큼 지속하느냐라는 것들이 분석할 때 고려되어 줘야 된다라는 이렇게까지 보는 관점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뭐 얘기를 드리면서 구에서 예산을 심사를 하거나 시에서 하거나 의원들이 예산 심사를 할 때는 사실은 이런 분석적인 걸 다 가지고 분석하지는 못합니다. 하지 않죠. 이거는 사실은 외부의 단체들이나 관련 단체들이나 이런 시민단체들이 해서 자료를 줘야 돼요. 아 여기 예산 전체를 보니 여기는 이렇게 편파되어 있더라. 이쪽에 잘못되어 있더라. 이런 분석에 의해서 이거는 해주면 그러면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방향성을 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에 있는 예산 심의는 이 예산을 할 거냐 말 거냐 어떤 예산을 더 올릴 거냐 낮출 거냐를 심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석을 하는 단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근거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수정을 요구해야 되는 거지 예산 심사하는 그런 형태로 예산을 분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하면 예산 분석이 안 되는 거죠. 아까 그런 고려 사항들이 전혀 없고 지금 당장에 이게 주민들한테 필요한 건지 주민들 효과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거 사업 효과성이나 사업 지속성 뭐 이런 정도로 맞게 판단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과도하게 책정됐느냐 실제로 초코파이 하나가 100원인데 초코파이 하나 산다고 초코파이 10개 산다고 그러면 1,000원이면 되는데 이걸 2,000원을 잡았네? 이건 왜 2,000원까지 잡았냐? 과도하게 200원씩 잡는 것은 무리다. 뭐 이런 형태들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그 예산 분석의 요인 중에서 사회적 이슈 또 하나의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뭐 도봉구를 만약에 친다라면 도봉구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른 데서 발생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하나의 방향이고 비전이 될 수 있는 있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하려고 그러면 어쨌거나 예산을 분석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분석을 예산서를 놓고 예산을 심의하는 분석이 아니라 그거는 그 전에 큰 그림으로 정책적인 시민단체들이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면 그걸 받아서 얘기를 하면서 예산 과정에서 이런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반영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협상을 가는 거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예산 아까 편성권이 나한테 있는 게 의원한테 의회에 있는 게 아니라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예산 편성을 만약에 하다 못해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없고 지금 사회적 이슈고 도봉구의 미래 가치에 이게 필요한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못 갖고 있고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거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그 요구를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몇 차라고 하더라도 그걸 동의를 안 해준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잘 모르는데 그러면 겨우 협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용역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자 내년 1년 동안 얼마를 해서 이 정도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 전에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그래서 구정 질문, 상임위 질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뭐 얘기한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지금 내일 모레 우리가 어린이 식당을 도봉에서 그 개원을 하는데 우리가 계속 문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꿈나무 카드가 적절한 영양식을 사 먹을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원래는 처음에 도시락 한 것처럼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가는 것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다른 구에는 그런 게 있는 사례들이 있네 보니까 그러면 구에서 식당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여기 와서 하면 구의 지원으로 통해서 그 금액으로도 구가 이득을 남기는 집단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영양식에 맞는 적절한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냐 이거 만들어 보자 라고 이제 구정 질문을 하고 그래서 그 생각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고 구청장, 국장, 과장이 그 아이디어 몰랐는데 괜찮은 아이디어 같다 한번 연구해 보겠다 연구해 보고 그걸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벤치마킹 해보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으니 시범적으로 한 곳을 어느 정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하고 예산 책정을 들어오고 심의를 하고 가고 이렇게 과정이 가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전년도 예산이든 지금 예산이든 예산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방향성이나 내용들을 가져주면 그거를 의회에서 그 방향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심의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너무 시간도 적고 내가 알고 있는 거나 미리 관심 있는 거 아닌 거에는 전혀 하지 못하는 거죠. 사전 작업이 필요한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시민단체나 이런 그 관련 그 관계단 단체들이 계속 던져줘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인 거예요. 그들의 역할. 계속. 예산 심의 시기는 어떻게? 예산은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중앙정부는 이미 3월이면 내년도 예산을 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중앙정부는. 왜냐하면 9월에 정기 국회가 시작할 때 예산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3월이면 이미 내년도 예산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12월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예산부서는 내년도 예산을 내후년도 예산이죠. 내후년도 예산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늦어도 8월에 예산 작업이 이미 부서별로 시작됩니다. 자치단체는 9월 늦어도 10월 초 9월이면 예산 작업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7, 8월에 지방 정부들은 7, 8월에 다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내년도 예산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전에 얘기들이 부서하고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한 번 뭐 예산 부서에서 딱 올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올렸다가 예산 부서에서 다시 빠꾸 맞았다가 안에서 논의해서 다시 조정하고 과에서도 팀 내에서도 조정하고 과에서도 조정하고 국에서도 조정하고 예산 부서로 올라갔다가 다시 빠꾸 맞아서 조정하고 국장회의에서 조정하고 여러 차례 거쳐서 조정을 하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예산이라는 것은 그 전에 얘기해서 이걸 어느 정도 할 거냐. 그래서 공무원들이 다 빠꾸를 먹으면 공무원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싶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내가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 나는 이거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무원. 근데 예산부서나 이런 데서는 신규 사업은 재정 여건들을 보기 때문에 워낙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신규 사업들은 1순위로 다 이렇게 커트가 당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공무원들은 점진적으로 한 번 생기면 그 다음 예산을 내년에 또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넣어달라고 이만큼만이라도 넣어달라고 이렇게 쪽지를 주죠. 예, 그게 쪽지 예산이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만 그래서 올해 1,000만 원만 이거 하는데 뭐 용역하는 거 하나만 넣어달라고. 그러면 내년에 가가지고는 작년에 좀 용역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올해는 이만큼 할 겁니다라고 올리면 예산부에서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 이만큼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조절해서 올려라 뭐 이렇게 하지 인적 필요 없어 하지 마라거나 못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그러면은 뭐 시민단체가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이익단체가 됐든 그걸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럼 그 상임위에 어떤 특정 위원, 그러니까 뭐 같은 정당이든 같은 가치가 맞는 그 의원한테 그 자료들을 줘서 그럼 예산을 책정할 때 그 담당 부서와 얘기할 수 있게끔 그럼 그때 이렇게 로비 아닌 로비를 해야지 그게 좀 더 현실성 있고 그렇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제일 안정적으로 그 예산이 책정되기에는 그 부서의 담당자가 예산서에다가 자기가 필요하다라고 예산을 만드는 게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이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뭐 억지로 써가지고 밀어넣을 수 있어요.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뭐 일부 아까 쪽지라도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그 시행하는 사람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의원을 활용하려면 의원들한테 내년이나 차원에도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면 의원이 그 부서 사람들한테도 나이그만 구정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상임위 질의를 하든지 과장을 불러서 팀장을 불러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을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토론회를 해가지고 불러서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텐데 그것을 의견 전달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게끔 해서 그런 부서가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게끔 하고 걸러갈 수 있도록 하나씩 이렇게 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잘 아는 예를 들면 묵지간의 기관장들은 워낙 그 부서하고 교류를 하니까 내년에 이런 걸 좀 우리 뭐 팀장님 우리 기관들이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좀 이런 예산에 대해서 해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그럴 때 또 이제 또 의원들 활용해서 옆에서 야 그거 나도 설명 들어봤는데 그거 괜찮더라 뭐 어느 정도 뭐 얘기가 됐다며 그러니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게 좀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봐고 또 이렇게 소스를 찔러 넣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그런 걸 누가 제일 잘하느냐? 관변단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장애인 단체 이런 데들이 되게 잘하는 거예요. 특히 장애인 단체들이 잘해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시민단체들이 보통 우리가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 11월 1일 날 하고 그 전에 뭐 보도자료 엠바고로 하지만 그걸 보고 예산서 나온 거 보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발표해봤자 반영되는 거 아니죠. 그게 발표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거고 내후년도 예산의 방향성을 내년도에 그거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것을 받아서 얘기하는 의원이 시의원이 없기 때문에 문제도 그전에는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월, 11월에 예산서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예산서를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개를 안 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분석할 수가 없어. 네. 근데 11월에 넘어와서 예산 분석을 하고 해봐야 11월, 12월에 예산 땅땅땅 치는데 조금 조정해서 끝나면 이거 분석한 거에서 요구하는 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맞겠다. 그거는 그 다음 연도 예산을 책정할 때 이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지. 이 분석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걸 가지고 내년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내후년 걸 하는 거예요, 항상. 이미 지금 걸 뭔가 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거라는 거죠. 내후년 걸 하는 거예요. 항상 착각을 한 당장 앞에만 보고 내년 거 얘기만 하는데
내년 거 얘기 안 돼요. 내후년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근데 내후년 거 한다 하고 한들 그때는 이미 또 이슈가 또 사라지거나 아니면 기억 속에 사라져. 그러니까 계속 단순한 이슈 같은 경우는 크게 우리가 우리의 안 방향성이 아닐 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이 아닐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게 단순 지금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이슈 그거는 우리가 안 해도 그거는 그렇죠.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국민의 건강에 대한 문제들을 지속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가야 되냐를 가지고 그걸 요구해서 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예산 세울 때 그 전년도에 그 비슷한 사업이 있었으면 그거의 효과성 같은 걸 분석을 해요.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그 이명박 시장이 하여튼에 그 서울시에서 좀 먼저 선도적으로 잘했던 것이 뭐냐면 사업별 예산하면서 성과주의 예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형식적으로 돼가고 있지만 성과 목표를 정하고 성과 목표 달성을 하게끔 그 예산 부속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작년도에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너무 좀 형식화되어 있어서 그걸 맨날 지적을 하긴 하는데 작년도에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이런 효과를 검증해 보겠다 해서 올해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어떻든지 결산이라는 것을 6월 달에 결산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결산을 하면서 전년도에 한 거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게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어진 거예요.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고 행정감사를 하고 그게 예산으로 이제 이렇게 가지는 이게 패턴이 가죠. 그래서 효과 분석을 어떻든지 공무원이 형식적으로 하더라도 성과 분석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성과 그러니까 형식적이지 않으면 진짜 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단순히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그 성과를 하기 위해서 지표들을 정량화하기 쉬운 지표들을 쓰는 거예요. 행사에 몇 명이 왔느냐를 네.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쉬운 거잖아요. 네. 내가 뭐 이렇게 새로운 그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면 몇 명이 왔냐가 이 사람들이 사전 검사, 사후 검사 해가지고 이 사람의 우울 정도가 어떻게 변하고 이거 되게 복잡하고 이것을 수치화 해가지고 올리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몇 회 했고 몇 명이 왔고 들었는지 이게 우리가 목표로 10회 100명이 듣기로 계획을 했는데 10 너무 인기가 좋아서 12회에 120명이 들었다. 120%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우울감이 얼마큼 낮아지고 자살 위험도가 얼마큼 낮아지고의 평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량 평가를 대부분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너무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요 매년 똑같은 목표를 정하니까 달성률을 막 1000% 내는 것도 있어요. 막 이렇게 그거 잘 보지도 않아. 자기네들끼리 그냥 올려놓고 그냥 그 전산에다 하면 쭉 올라가니까 올려놓고 그냥 말 그대로 그걸 잘 안 보거든요. 의원들도. 우리가 보고 말이 되냐고. 작년에 1000%였으면 이것을 목표치를 수정해서 올려가지고 해야지. 작년에 1000%인데 목표치 그대로 놓고 다시 올해도 또 1000% 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공무원들도 잘 안 보고. 너무 현실적. 우리 여기 9시까지 아니에요? 지금 9시. 응, 9시 이제 가야지. 하셔서 또 잘 한편에 뭐 이렇게 예산 분석을 뭐 이렇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저는 이제 좀 보는데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 관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필요하거나 중요하다 생각하는 관점들을 모아서 예산 분석할 때 그런 관점들을 넣고 분석을 하면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 새로운 말씀해 주셔서 인구학적으로 분석을 해도 괜찮겠다는 그것도 있어요. 전체에서 예산이 지금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해보면은 그 부분도 또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네. 인구 사진 찍어 사진 빨리 인구학적인 거는 단순한 인구뿐만 아니라 그 욕구를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계층,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것들도 인구학적으로 통계에 활용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산자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노인 인구가 많아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중장년층에서 위험군들의 그런 통계라든지 통계 조사를 되게 많이 해요. 시나 구에서 되게 많은 통계 조사를 해서 그런 자료들은 꽤 많이 있어요.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이렇게 짧게 하고 2차로 가가지고 더
유익한 정보들 많이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거야죠.